안녕하세요. 제가 쓰는 글에 부디 아무런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는 아주 혹독하다 못해 고되게 당했어요.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참는 날들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 차마 그 집을 나와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학교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다 맞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하네. 너희 할아버지도 진짜 똑똑했는데 우리 딸이 할아버지 머리를 쏙 빼다 닮았나 보다. 뭐? 죽은 네 애비 말하는 거냐? 참나. 보지도 않은 양반 뭐 그리 똑똑했다고. 얘 머리 좋은 건 우리 집 닮은 거지. 어디다 니네 집을 갖다 붙여?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경향의 말들을 많이 하더라. 아니, 오해세요. 그냥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하시던 일도 그렇고 똑똑하셨어서 그걸 말한 건데 어찌 이게 무시나요?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우리 집 머리 안 닮았다고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니? 너 같은 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요새 아주 살살 대해줬지? 이래서 짐승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널 때릴 수 없으니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집 커튼을 다 걷어 빨래를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건조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집이 덜어 있었는데 그중 저희 집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빨래로 손이 부르트도록 했답니다. 사실 세탁기를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으나 제가 시집을 오고 시어머니는 있던 세탁기를 중고센터에 팔았다고 했어요. 동네에선 이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한 번만 입 잘못 놀리면 커튼이 아니라 모든 입을 다 천이랑 분리해서 빨래시킬 거니 그리 알아. 너 같은 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잘못을 뉘우쳐야 깨닫지. 너랑 우리 아들을 내가 왜 결혼시켰는 줄 아니? 어차피 너네 결혼 반대해봤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불탈 거 아니냐. 우리 아들도 구질구질이랑 살아봐야 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서 억지로 시킨 거야.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집안일이야 제가 할 일이니 어떤 걸 시켜도 제가 하겠지만 저희 친정 모욕은 좀 그만해주세요. 모욕을 안 하게끔 번듯한 집안이었어 봐라.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게 우리 아들 만나서 강명 찾았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말대꾸를 해? 너 그렇게 주제 모르고 날뛰다간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니? 내가 너 같은 애 여러 봤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세 피려는 애들 딱 네가 그 짝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네 애들도 너 닮아서 정이 안 가. 알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뻐하려야 할 수가 없다. 뭐래도 마음에 안 드실 어머님께 저도 더 이상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어머님은 절 미워하시니까요. 사실 남편을 만나서 어려웠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벌어도 늘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었고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비 또한 막대했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며 저에게 보탬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만 있으니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전 오로지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그게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갔더니 전 폐암이었고 수술을 해야 해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친정엄마는 제가 아프다고 하자 이게 다 본인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목 놓아 울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초상 났습니까? 수술하면 괜찮다잖아요. 아유, 재수없게. 무슨 초상 난 것처럼 울어대. 너무하세요. 저희 딸이 왜 암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으면 암에 걸렸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럼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켜서 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암에 걸려요? 말이야 솔직히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 닮아 비실비실 약골 체질 아니에요? 빼짝 골아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와이프 병간호를 해야 되겠냐고요? 진짜 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뻐라 하지. 사돈, 딸 가진 입장으로서 생각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만 하시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물며 학벌이 좋아요? 고졸 은행원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병원이니 눈물 좀 닦으세요. 누가 보면 아주 제가 울린 줄 알겠습니다. 창피해서 에휴 시끄럽고 짜증나 죽겠네.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희 엄마는 할 말을 하지 못하셨고 전 수술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회복에 전념했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과 여전히 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하셨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반죽 만들어서 칼국수 좀 해. 그리고 남은 걸로 만두도 좀 하고. 비가 오니까 먹고 싶다. 지금 찌개다 만들었어요. 오늘 저 병원 가는 날이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칼국수는 내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뜨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내 말을 거역해? 거역이요? 제가 어머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몸종인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요.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인생 2번 살다간 아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겠다. 됐고, 너 칼국수 안 만들면 내가 네 머리털을 뽑아 놓을 줄 알아. 항암 치료로 어차피 다 빠질 머리털 내가 미리 뽑아주마. 그러니까 칼국수 해야 할 거야.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제가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가시였답니다. 하지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곧잘 무시가 되었고 전 어떻게든 회복에 힘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 시아주버님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아픈 환자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싫었던 어머님은 대놓고 예비 며느리와 절 비교하면서 이젠 그런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교수? 아이고,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배웠으면 엄청 잘난 집안이겠네. 웬일이니? 내가 교수 며느리를 다 보고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저거 어떡하냐? 창피해서 소개라도 할 수 있겠어? 머리털은 다 뽑혀가지고 아유 몰골 봐. 에이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재수씨가 몸이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대충 그냥 재수씨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볼 거야?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저런 거 데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애초에 무시하기 시작한 거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너랑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평생 널 무시하지 않겠어? 집안 무시가 네 무시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가? 아 그럼 어떡하지? 아 솔직히 나도 좀 재수씨가 너무 아줌마에다가 볼품없고 하니까 창피하긴 했거든. 시숙과 시어머니의 얘기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모습을 남편이 보고 대신 뒤엎어 주었고 항상 시어머님과 저에게 늘 공평하게 잘했던 남편이 이렇게 폭발해버리자 시숙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제 편이라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나왔어요. 장난해? 지금 뭐라는 거야? 감히 내 마누라가 어디가 어째? 막말로 폐암 걸려서 치료하게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사람이야? 아니 형도 사람이야? 와 진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게 쪽팔리다. 이 사람이 뭔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 너 어디서 엄마한테 배운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막말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서 공부할 때 먹고 싶은 거 떡떡 대령하면서 곱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년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눈이 안 돌아? 게다가 친정엄마는 아프지. 이제 쟤까지 병들어서 네가 병시중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이 안 돌고 백이냐고. 그래요. 제가 화근이죠. 어머님한텐 전 그냥 없는 존재이길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요 어머님,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죠? 남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막대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겠냐고요. 이렇게 멀쩡하다가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책임져요. 억지 좀 그만 써. 네 남편이 네 편 들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말했지? 너 밥 얻어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양심이 있으면 좀 되돌아봐라. 네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이제 몸까지 아파서 내가 어디 너랑 겸상을 하겠니?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쳤고 오히려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대판하게 되었어요. 우애 좋던 형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경멸하였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꼴 아사리판 난다는데 딱 이 말이다.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행동해?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니. 아니야? 네 형님 될 사람이 너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 사람 보고도 네가 그런 말 하나 보자꾸나.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집안이라는 거야. 알겠어? 수준 떨어져. 그만해요. 난 진짜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사이도 끝장이니까. 곧 분가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게 이 사람한테도 엄마한테도 좋겠네요. 엄마가 이 사람 그렇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뭐? 분가? 너 지금 이 엄마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네 형도 처가에서 집 해준다고 해서 나가 산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해?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엄마가 이 사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 몸 건강해도 그게 낫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엄청 화가 났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자 진짜 무서웠어요. 저와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 더욱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키듯 저희가 따로 나가 살 집을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픈 게 솔직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잘하고 싶어. 엄마의 잘못도 내 잘못이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몸도 다 치료되면 더 좋아질 거야.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내 편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맙고 내 편이 있다는 게 눈물 나게 행복하다. 내가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애들도 필요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옆에서 건강하게만 있어줘.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듯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싶었고,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사 가기 전 남편의 긴 지방 출장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고, 하필 그럴 때 예비 형님 될 사람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하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미처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사 오니까 당황스럽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추운데 몸 좀 녹여야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만약 제가 온다고 하면 또 먹을 거니 뭐니 신경 쓰셨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성수 씨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고 오늘 깜짝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지연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얼핏 보니 정말 기티가 나고 잘 배운 품격 있는 예비 형님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거실로 안내를 한 뒤 주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저보고 얼른 티 안 나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이었던 데다가 옷도 얇게 입은 저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전 너무 당황을 했고,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절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전 시어머니를 감당해낼 힘이 도저히 없었고 그대로 등 떠밀려서 창고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응? 너 가뜩이나 머리도 빠져서 지금 가발 쓰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몰골을 어떻게 교수한테 소개해? 당장 나가 있어. 아니다.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야 하니 얼른 여기로 나가. 입도 뻥긋하지 말고 여기 처박혀 있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혹시라도 큰 며느리 될 애가 너 보게 되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니? 난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법대 교수인 예비 형님이 인사 오니 엄동설안에 날 창고로 내던진 시모였고, 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밀림을 당해 쫓겨났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너무 춥고 힘들었답니다. 하필이면 남편도 출장을 갔었고 애들도 집에 없던 터라 저 혼자 이렇게 당해야만 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하니 정말 억울하면서 신세한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아니 근데 저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창문에 지금 얼굴이 비추잖아요. 누구 있는데? 아니다. 거긴 가지 마. 글쎄 그냥
가끔 비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그림 같은 거라 그래. 걱정 마라. 시모의 말림에도 예비 형님은 이상하다며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창고 창문에 내 얼굴 본 형님은 그대로 화들짝 놀라 버렸어요. 그리고 놀란 건 형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얼른 문을 열어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형님은 절 보자마자 꼭 껴안고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을 녹여주려고 말이에요. 사실 제 발이 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와 실속에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고, 형님의 말에 온 시댁 식구들마저 내게 엎드려 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승미 씨 맞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던 사람인데 여기서 뭐해요? 변호사님 돌아가시고 연락도 딱 끊고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법대 교수가 됐는데요, 왜? 승미 씨, 발이 너무 얼었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게요. 일단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몸이 어쩜 이리 됐어. 어머, 지연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예비 형님으로 시집을 보니 지연 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 못된 시집살이에 된통당에 쫓겨난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몸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한 게 이상하네요. 예비 형님은 옛날에도 눈치가 엄청 빨랐는데 지금도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단번에 딱딱 알아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시집살이가 독하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천재였어요. 그러자 절 구해주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막말을 했어요.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비세요. 저 법대 교수입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줄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누구신 줄 알고나 지금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그 유명한 서민 변호사로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김승권 씨예요. 알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가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된 거라고요. 어디 귀한 분, 자제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안 봐도 비디오야. 나 이 결혼 못해. 당신 참여 집 절대 못해주지. 능력도 안 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저 착한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끼리끼리겠지. 소름 돋는다. 오해인데.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 재수 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얘기 먼저 들어봐. 제가 덥다고 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추운 날 창고에 나가죠? 아주버님도 정말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사실 예비 형님이랑은 아주 오래전 정말 긴밀한 친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서민 변호사였고 돈 없고 백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중 억울하게 회사와 행령과 노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비 형님의 아버지를 저희 아빠는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간파하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감옥에 갈 위기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썼었는데 아빠의 천재적인 언변 실력으로 무혐의 판결로 승소를 따낼 수 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면 횡령죄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형님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왕래를 하며 잘 지냈었어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했기 때문에 친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왕래를 하니 아저씨는 저희 아빠가 본인 집안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언제든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주신다고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료 변론을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신 아빠는 정작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에 저희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했고, 그렇게 연락이 딱 끊겨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랍니다. 우리 집 은인인데 내가 잊을 수 있나? 근데 어쩌다 이런 꼴을. 우리 아빠가 말했지? 언젠가 만나면 정말 모든 걸 갚겠다고. 우리 그렇게 힘들었을 때 두 발 벗고 돈 안 받고 아빠를 위해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니 그럼 얘네 아빠가 변호사였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니? 너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넌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가 너 괴롭혔니? 네가 그냥 창고에 있겠다고 했잖아. 과연 그럴까요? 와 진짜 어머님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네요. 제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동안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못 사는 집안이라고 경멸하고 볼 거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코스프레세요? 지연 언니가 본 게 다 맞아요. 저 이러고 살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참 바보 같게도 힘들었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꼴까지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뜩이나 병까지 걸려서 이게 다 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순 없지만 원인은 있겠죠. 어머 세상에나. 그렇게 착한 승미 씨가 이럴 정도면 말 다 했네. 와 진짜 오늘 집에 오길 잘했네. 승미 씨 나랑 나가요 당장. 그리고 당신은 파혼이야. 너무하다고 생각 마. 어차피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상황 보니 딱 알겠네. 방관자 아님 가해자 둘 중 하나 아니야? 난 보고 배운 게 철저하고 착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극혐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못 엮이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집이랑은 상종 못해. 승미 씨, 나랑 당장 나가요. 예비 형님은 멋있게도 그 자리에서 절 구출해 주었고 시숙과 시어머니는 절 향해 비는 신용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전 예비 형님,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했던 언니에게 그동안의 속사정을 다 얘기했고 절 본인의 아버지에게 데려갔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지만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추억에 잠기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고 아저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 정말 많이 찾았다고 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집은 없지. 갑자기 너랑 너네 엄마는 증발했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네 아빠 아니었으면 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가 될 일도 없었겠지. 나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모든 걸 갖고 싶어서 이악 물고 뛰었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 덕분에 우리 딸 공부도 시키고 이제 아저씨가 너한테 갚을 차례야. 그때 너희 아빠가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갚아보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럼 섭섭해. 너희 아빠는 내 평생 은인이고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받아요. 저한텐 너무 과분하고 큰 것인데
아저씨 마음은 감사하지만 딱 마음만 받을게요.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하다.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드니? 그냥 마음 놓고 받아도 돼.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그래도 모든 은혜를 저에게 갚고 싶다고 하셨고 당장에 엄마부터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엄청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저희 집 부채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비 형님은 저를 위해 본인이 아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며 직접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비용 또한 아저씨가 내주시며 저를 발벗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극대노를 하였고 저흰 그렇게 분가를 하였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와, 진짜 면목 없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신 안 볼 테니 그리 알아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꼴은 두는 뜨고 못 보니까. 형이랑 결혼할 사람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들어앉혀서 행복하게 사세요. 전 승미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죽는 날까지 연락 마시고 없는 자식 셈 치세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그랬겠니? 쟤네 아빠가 변호사인 줄도 몰랐었고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너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쟤한테 조종당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금 네 형도 저거 때문에 결혼 파토나고 아주 죽상이야. 제 탓이라고요? 본인들 탓을 하셔야지. 진짜 기막혀서 환장하겠네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참았지만 이제 안 참으려고요. 법원에서 뵙죠.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명명백백 청구할 거니 그리 아세요. 위자료? 네 따위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해? 아이고,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진짜 미쳤어. 정신이 단단히 돌았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였지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다행히도 예비 형님, 아니 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어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힘든 마음들을 판사님은 다 읽어주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언니를 만나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언니 도움을 받고 염치 없이 행복해도 되나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좋네. 아유, 내가 당연히 할 일이죠. 아저씨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모자라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승미 씨 인생 개척해 나가서 살아요. 남은 항암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응원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진정 절 이렇게 위한 남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고마워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들에게 손절을 당했답니다. 노년에 저희와 무조건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설득하며 저에게 사과하겠다고 가증스러운 말을 했고 그럼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남편과 저였어요. 또한 예비 형님에게도 다시 결혼을 해달라며 설득하는 시숙이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헤어져? 내가 잘할게. 아니, 재수 씨한테도 사과하고.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너 같은 방간자 비스무리한 가해자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니? 방간자도 똑같은 가해자고 당신은 동조까지 했어. 됐고, 결혼해서 내 신세 망치고 싶지 않아. 막말로 당신 볼 게 뭐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승미 씨한테 했던 걸로 비유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겠어? 착한 거 빼곤 볼 거 없는데 착하지도 않은 인간이라면 더도 볼 거 없지. 연락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네 회사 찾아가서 네 엄마랑 너랑 했던 악행들 다 폭로할 거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 말고 떨어져 나가. 시숙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들도 잃고 예비 며느리도 잃었던 것이죠. 모든 걸 손절하고 전 치료에만 전념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 어느덧 저도 중년의 여성이 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시댁과 완전 손절을 하여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엄청 오래전에 들었던 소식으로는 시숙은 장가를 갔는데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여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지만 그 국제 여성이 없는 재산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남편과 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의 악명이 높았던 걸 알았기에 꼴 좋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베트남 여성을 옹호했다고 했어요. 아유, 꼴 좋지. 저 아줌마 저렇게 벌받을 줄 알았다니까. 작은 며느리 그렇게 심성 착한 거 구박하더니 결국 나가 떨어지게 하고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자도 집을 나가? 저 집에서 절대 못 살지. 큰아들도 똑같잖아. 겉으론 착한 척 하는데 지 엄마랑 속이 똑같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지 엄마 걸 어떻게 봐? 똑같이 안고서 못 보지. 작은 아들 봐. 칼같이 손절하고 나갔잖아. 그게 정상이요. 그때 법대 교수님 오니 며느리 드린다고 자랑을 해대더만 그 교수님이 작은 며느리네한테 신세진 집안이래잖아. 이래서 다 돌아온다니까. 에휴, 꼴 좋다 진짜. 저 노인네 절이 될 줄 알았어. 아직 멀었어.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아, 당연하지. 저렇게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죽어서도 못 차릴 거야. 아유, 사람 쉽게 변하나? 진짜 지가 다 돌려받은 거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전 병을 완전히 완치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늘 웃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며 도와준 언니와 아저씨,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돼준 남편까지. 전 참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글을 쓰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든든한 조력자들을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형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한 애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 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님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몬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적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을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